자, 이번 시간에는 해상운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여러분이 앞에서도 우리가 인코텀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운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해상운송이고, 그 다음에 항공운송이고, 세 번째가 육상운송이죠. 근데 국제 거래에서는 우리나라는 육상운송은 안 쓰고 있죠. 왜? 남북한이 국경선이 아니라 뭔가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해상운송, 그리고 항공운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무역 실무들은 대부분이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이것이 거의 90% 이상, 95% 이상, 이제 97%까지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다룬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우리가 선박을 수단으로 해서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95%에서 97%까지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운송이 중요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상운송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보시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이 있다는 거죠. 정기선 운송은요, 어떤 거냐면 주로 컨테이너물을 주로 말하고, 부정기선은 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곡물이나 철강, 석탄, 즉 우리가 앞에서 계약에서 배웠던 표준매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벌크선들이 많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밑에 먼저 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기선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10분 간격으로 하나씩 가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뭡니까? 라인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정기선이다. 부정기선은요, 아침 우리가 출근할 때, 급할 때 택시 한번 타죠. 어쩌다 한번 탈까 말까? 그리고 한번 탑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뭡니까? 혹여나 저녁에 늦게까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던 회사가 해직을 했다. 그죠? 2차 갔다, 집에 가서 늦다. 그럼 가끔 한번 택시를 타겠죠. 언제 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정기적이 아니라 부정기적이죠. 정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뭐라 했죠? 시간 스케줄이 있죠. 다시 말해서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벌크선들은 부정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기선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자파와 같은 미는 비교전,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 화물들을 주로 말합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 컨테이너 화물들이죠.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화물들이 주로 우리 공산품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부정기선은 뭐냐면 주로 대량 산업물들, 주로 원료, 철강석, 곡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왜? 항상 우리가 원료를 매일 것처럼 가지고 옳지 않죠. 여름에는 조금 적게 가져오고 겨울에는 좀 많이 가져오고요. 이렇게 좀 쓰겠죠. 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따라서 수량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부정기적으로 온다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움직이고 안 좋을 때는 좀 적게 움직이고.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전기선들은 원체 공산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시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기선이다, 부정기선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권 주듯이 우리가 배에 물건을 실으면 뭡니까? 수출화물을 배에 실었다고 하는 증명증이 선화증권이죠. 그럼 우리 정기선에서는 선화증권을 발급하는데, 그럼 부정기선은 뭐냐? 용선계약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조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는 전부 다 정기선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선에 관한 어떤 비용 문제,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적 절차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에 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재에 빠진 것들이 부정기선을 지금 다루자고 하는 거죠.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 부정기선에서는 내가 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기선은 지금 컨테이너선이랬죠. 컨테이너선. 그럼 컨테이너선하고 부정기선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벌크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벌크선이라고 하죠? 대량 화물들을 실잖아요. 쌀을 한 가마 두 가마 가져와서는 재산력이 안 맞죠. 왜? 한 가마가 10만원 한다 치더라도 그게 차지하는 무게나 부피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니터 하나보다, 그죠? 훨씬 크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면, 그런 우리가 대량 화물이 우리가 석탄을 가져온 데서 그 석탄이 1톤을 가져온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1톤이다죠. 아니면 컴퓨터 1톤이다. 그게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벌크선은 그래서 대량으로 가져와야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그냥 컨테이너에 담는 게 아니라 큰 배에 따로 싣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컨테이너들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 배가 있다면요. 배 위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렇게 올려놓겠죠. 물론 배 밑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벌크선은 어떻게 되죠? 배 위로 오지 않고 배 밑에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득 쌀을 밀을 싣고 오겠죠. 그럼 왜 이렇게 배가요? 이렇게 실으면 더 많이 실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듭니까? 여기 우리 듀얼 허버라 그러죠. 이렇게 만약에 기름 뺍니다. 둘이 받쳤어요. 그러면 받침 어찌됩니까? 이 그림이 다 쏟아집니다. 그럼 자연재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태안의 앞바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해상 우선법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공간을 두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받치면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공간이 받쳤다면 지금 요금 흘러나오죠. 그래서 조금 적게 실더라도 어떤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량으로 실어오는 게 벌크선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 배들은 뭡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는 전부 컨테이너 화물이다 칩시다. 네, 밑에까지 해서 이 컨테이너가 20피트 컨테이너가 크면 거의 20톤 가량의 물건을 싣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가 지금은 최대 얼마까지 있죠? 24,000 TU까지 있습니다. 이 TU라는 것은 20피트 컨테이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4,000개를 실는 배가 요즘 H&M에 있죠. 이게 길이가 얼마냐? 배 길이가 축구운동장 4배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배들이 컨테이너가 이 화물이 24,000개가 하나의 회사냐, 2개의 회사냐, 3개의 회사냐 아니겠죠?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물건을 싣겠죠. 그러면 어찌됩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버스 타는 것과 같죠. 버스에 누가 타요? 불특정 다수죠. 누가 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타죠. 부정기사는 어찌됩니까? 택시라 보겠습니다. 택시는 1대1이죠. 원칙으로. 우리 기사님하고 손님하고 1대1이 탑니다. 거기에 가다가 우리가 합성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원체는 택시는 내 혼자 타는 걸 하지 꼭 합승객을 태워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1대1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화물은 전부 내 화물입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요거는 택시처럼 요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이죠. 그게 따로 신나요? 나만 타는 겁니다. 1대1이니까. 특정인입니다. 요럴 때 이 배가 전부 우리 회사 화물입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우리는 화물을 옮기는 사람이지 선사는 아니죠. 그래서 배를 빌려옵니다. 요만큼의 우리가 석탄을 싣고 오고 또는 쌀을 싣고 오고 과일을 싣고 빌려옵니다. 그래서 빌성 용자에 배를 빌린다. 용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기선은 그렇게 항상 공산품처럼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선의 컨테이너들은 수량이 굉장히 많지만 배들이요. 벌크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갑자기 기름이 석탄이 철강에서 많이 필요할 때는 어찌입니까? 벌크선 운임비가 항상이 올라가겠죠. 이런 거죠.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크선들은 결국 이 배를 통으로 내가 원칙은 1대1로 빌리기 때문에 빌릴 용자, 용선이다. 우리 차를 빌리면 용달차라 소리 하잖아요. 그죠? 용차라 소리 하죠. 그렇듯이 용선을 합니다. 그 용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컨테이너는 이거 한 컨테이너 얼마예요? 하면 가격을 물어주면 가격의 견적을 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는 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선들은 언제든지 어디다 연락하면 되는데 이 벌크선은 배가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서. 예를 들어 벌크선 황하해운이라든지 펜오션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요 몇 가지 없어요. 물론 HM이나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한진해보다 자체적으로 벌크선 몇 대 있지만 몇 대가 없어요. 대부분 다 컨테이너선입니다. 왜? 컨테이너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용선은 어느 배가 가진 회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가요? 용선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에다가 우리 물건을 싣고자 하는 화주가 용선 중개업체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이 배가 어느 회사가 있는지 물량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하고 알아보고 얼마나 할까요? 물어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오파시터를 받습니다. 얼마나 합니다. 아이고 그거 비싸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서 주고받아서 뭡니까? 나중에 둘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카운터오파가 주고받고 확정오파가 되죠. 펌오파 되듯이. 그랬을 때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요. 우리 3자가 뭐 할까요? 계약을 맺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성약각서라 그럽니다. 합의를 이뤘다면 성약각서. 요 성약각서가 흔히 말하는 우리 청약이죠. 우리가 일지만 계약을 하면 그 성약각서를 근거로 다시 계약서를 쓰죠. 우리는 성약을 통해서 성약을. 그 계약서는 뭐냐면 배를 빌리는 용선에 대한 계약이다. 그래서 용선계약서라고 합니다. 그 말은 컨테이너는 내가 이렇게 여러 회사가 불청대 다수가 쓰다 보니까 굳이 계약이라는 게 필요 없이 그냥 버스 타듯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A라는 구역으로 갑니까? 갑니다. 타면 돼요. 그럼 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 택시는 어때죠? 어디까지 가세요? 예를 들어 해운대 갑니다. 그럼 해운대까지 갈 때까지 내 혼자 차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1대1이 고객이잖아요. 그죠? 특정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택시를 너 혼자서 해운대 갈 때까지 빌려온 거죠. 맞나요?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계약이죠. 기사님하고 말이 없어도 기사님 해운대까지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뭐라 그럴까요? 택시기사님이 해운대까지 가면은 택시 게이지대로 돈을 주실 건가요? 하고 묻고 예, 드릴게요.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느냐? 아니죠. 묵시계약, 암묵적 계약이죠. 말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묵시 계약이 뭐예요? 말 없이 계약을 한 거, 성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게 사회적인 어떤 관행으로 묵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택시기사님이 손님에게 묻지 않고 죽구신가 묻지 않고 그냥 게이지를 꺾고 출발하죠. 일단 도착해서 게이지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손님은 내줍니다. 계약이죠. 자, 내가 네 택시를 해운대까지 타고 갈 때 비용을 주겠다는 계약, 즉 차를 용달한 그에 대한 계약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택시는 그냥 간단하게 타지만은 이런 화물들을 내가 가져오자는 농산물이나 철강석이나 석탄이나 뭐 있죠. 수산물 같은 뭐 우리가 대게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화물이 되고 운임이 톤당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메트릭 톤이냐 메저먼트 톤이냐 통상 메저먼트 톤을 쓰죠. 톤당 얼마씩 되는지 이런 계산도 하시고 하루당 얼마씩 계산을 할 건지 이런 걸 계산해서 상시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배를 빌려서 계약하는 용성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러면 컨테이너는 그런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왜? 그냥 버스 그냥 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도. 그런데 뭐라 그러죠? 택시는 내가 구도 계약을 하는 거죠. 묵시적으로.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러면요. 뒤에서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까지 하고 좀 돌아갑니다. 자, 벌컥하고는 계약을 해서 용성계약을 한다. 그죠? 그게 용성계약을 영어로 차트 파티라 합니다. 그러면 선화증권은 왜 발급합니까? 선화증권 안에는요, 우리가 뒤에서 한번 보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시퍼가 있어요. 물건 실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화주죠. 수출자죠. 맨 밑에 보니까 뭐라 하셨느냐. 여기 배에 선주가 서명을 해놨어요. 서명이 없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수출자, 화주가 있고 여기 선주가 있으면 계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서는 아니지만은 선화증권을 뭐로 간주한다고요? 계약에 가름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가 운송계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함부르크 규칙이라는 그런 어떤 국제운송계약이죠. 규칙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용서는 그죠? 계약을 안 하지만은 계약을 하지만은 선화증권은 계약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약에 가름한다, 계약으로 간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용성계약서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화증권이 없느냐? 발급해 줍니다. 용성계약부 하에서의 선화증권 발급한다는 차트 파티 비율이라 해서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 운임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개품 운송은 공시운입니다. 신고운입니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수급 관계다 소리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 지도가 있다고 봅시다. 한국에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전 세계 지도가 있죠. 자, 그런데 자, 한국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 LA로 가고 유럽으로 갑니다. 이제 뉴욕으로 가고 여기 LA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배들이 컨테이너선 하나가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 하나가 보통 한 13,500TU급 정도 되면요. 거의 1,000억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배 한 대가 1,000억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본금 1,0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중소기업으로서는. 그런 배들을 한 대, 두 대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죠. 왜 그래요? 가는데 열흘 걸리죠. 오래된 배들은 보름 14일 걸립니다. 자, 옛날에는 대형 컨테이너 그러면은 주로요, 몇 개 실었냐면요, 한 4,000개 정도, 4,000TU급이면 대형 배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24,000개면 최고로 큰 겁니다. 몇 배로 늘었습니까? 6배로 늘었죠.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24,000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축구 농장 크기가 4배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배들이 이제 보통, 뭐죠? 열흘 정도, 옛날 유자 구형 배들이 한 14일 정도 간다 칩시다. 그러면 열흘을 간다 치더라도 갔다가 돌아오는데 열흘이죠. 가자마자 오진 않죠. 물건 내리주고 또 접어나가 물건 싣고 2, 3일 걸리겠죠. 오면은 거의 한 뭡니까? 한 열흘 20일이니까 거의 한 24일, 5, 6일, 한 달 거의 가버리죠. 자, 그러면은 배가 한 대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겠죠. 갔다 와야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배가 2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선사가 A는 10척을 가지고 있고 B는 한 50척, C가 20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우리가 큰 회사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회사 있죠. 덴마크의 모스클라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한 150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위스에 뭡니까? 애플할까요? 이런 어떤 MSC라는 회사는 한 100대 가지고 있습니다. 못 이기죠, 우리가. 이런 회사들을. 그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너는 150대가 있고 100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거의 10분 간격은 아니지만은 거의 매일처럼 주일에 몇 번씩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고객이 불편하잖아요. 왜?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재고를 가져오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배가 자주 오면요. 미리미리 주문해 놓으면 어찌 됩니까? 재고 관리가 힘들고 자금에 부담이 생기죠. 그럼 나로서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배가 많으니까 수시로 언제든지 물건 가져오시면 부족하면 주문하면 배로 금방 오잖아요. 생산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결국 배가 큰 회사는 몰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회사는 선사가 작은 회사는 살아남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똥똥 뭉쳐서 조합을 만듭니다. 이거 뭡니까? 동맹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동맹인데 어떤 동맹이요? 바다 해상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다 해서 해운동맹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해운동맹을 맺어놓으니까 그럼 동맹을 맺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해운동 맺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A가, B가, C가 살아남게 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A, 너는 얼마쯤 운임비를 받으면 좋겠니? 나는 100원이요. 너는요? 나는 90원이요. 너는요? 95원이요. 합해서 그러면 95원 받으면 되겠네? 오케이. 이 사람들은 더 내려가겠잖아. 그래서 우리 해운동맹에서 내가 합의본, 그렇게 우리는 90원 받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을 공시운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회에다가 요 가격 받을래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운입니다. 테리프 레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 따라오셨죠? 그런데 우리 부정기사는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기사는 컨테이너 손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부정기선보다, 벌크선보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물량이 많아서 벌크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그러면 어찌 될까요? 시세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배는 한정이 있고, 그죠? 사용의 수가 많으면 어찌 됩니까? 부른 게 값이죠. 그래서 수급 관계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식당에 가면요. 특히 횟집에 한번 가보세요. 횟집에 가면 어찌 될까요? 자, 우리가 모도매라 그러죠. 이것저것 섞어 놓은 거. 모도매는 한 접시 예를 들어서 3만 원입니다. 서너서 1인분이. 그런데 나중에 지금처럼 우리 도다리가 있다든지 광어가 있다든지 이런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거 뭡니까? 시세에서나 시세. 시세가 뭐예요?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거죠. 이게 시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뭐랍니까? 내가 수급 관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물량이 만약에 적으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장 상황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수급 관계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격이 이렇게 열려 있다. 그 오픈 레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서 우리 컨테이너스는 배가 많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끼리 뭐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해운동맹을 맺죠. 맺어서 동맹을 맺은 우리 동맹 팀끼리 내가 얼만큼 받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표시는 공시운임이고 그리고 그런 협회에다가 신고하는데 테리프레이트를 했죠. 그런데 그러면 벌크스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까?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나는 얼마입니까? 내가 배가 있으면 한 대 있든 10대 있든 관계없이 그때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받으시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됐나요? 자,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뒤로 가셔가지고 자, 보시는 게 그럼 우리가 주로 이제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댔죠. 그러면 개방동맹이다. 폐쇄동맹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런 다시 말해서 이 동맹, 자, 이런 카르텔을 굉장히 뭐라 하십니까? 독점금지법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카르텔이야 되죠. 그래서 폐쇄동맹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폐쇄동맹이 뭐냐면 밑에처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일정 자격이 있는 선사만 가입하고요.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을 때 전원회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회원으로서 탈퇴하고 해도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끼리라 해서 폐쇄동맹입니다. 주로 이것들은 어디냐면 유럽 선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만큼 그렇게 카르텔법에 대해서 반카르텔법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 노선은 폐쇄동맹이라서 내가 일정한 자격이나 또는 실적, 다시면 또 뭡니까? 우리 배의 어떤 크기나 그걸 그냥 실적 있는 그런 선사만 지금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그 팀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기존의 회원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내적인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그죠? 그런 자기만의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는 뭡니까? 독점법이 강하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이렇게 회원이 되고 탈취하고 그죠? 좀 쉽죠. 다만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운임만 협정합니다. 그런데 그럼 폐쇄동맹 운임도 협정하고요. 노선도 우리 또 순서도 정하고 또 뭐 할까요? 우리끼리 그 운임을 같이 우리가 벌은 돈을 이렇게 공동으로 분배도 합니다. 공동 분배도 합니다. 요건 단지 운임만 협정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노선도 협약하고 벌은 돈도 운임도 공동 분배를 하게 돼요. 그 어떻게 됩니까? 니는 10대, 니는 50대, 니는 100대. 그런데 10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 실는 공간만큼 순서를 정해서 운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는 게 그렇게 운임도 분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지 운임 협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동맹이다, 폐쇄동맹이다 소리합니다. 자, 그중에 세계 컨테이너선입니다. 물론 이 유럽 노선하고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이 오고 가는 데가 미국과 유럽이죠. 왜? 선진국이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전 세계 5, 60% 넘어가죠. 미국 하나만 거의 4분의 1 가량에 25%, 16% 넘어가죠. 그 세계에서 4개만 더 하나는 미국 사람이 소비하는 거죠. 유럽에도 그만큼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미국에, 유럽에 수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시아 입장에 주로 많이 수출하는데 주로 미주 노선이나 또 유럽 노선이 어찌 될까요? 제법 멀죠. 제법 큰 배로 가야 되겠죠. 큰 배로 가면 조그마한 배에 실어가지고 조금 가져가서 경쟁이 있을 케이스는 없겠죠. 배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갖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노선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동남아 노선. 우리도 해운 동맹 조금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건 큰 이런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3대 해운 동맹은 딜라이언스, 2M 그리고 오션 어라이언스. 이 2M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머스크라인, 덴마크라는 두 번째 크다는 MSC라든지 이런 회사 배들이 엄청 많죠. 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상선도 HMM도 내가 이제는 어디 들어갑니까? The Alliance의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여기에 가입해서 우리도 내가 살아남는 거죠. 왜요? 혼자 가면은 어디 될까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내가 누구를요? HMM을 견제하기 위해서 몰아버리고 가격을 다운시켜버리면 혼자서는 전체를 대를 못 이기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현대가 The Alliance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근데 요즘 그 시세, 그죠? 우리가 전문들을 많이 보시면 시사적인 문제가, 그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냐? 자, 이렇게 뒤에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들의 운임 지수들이 있죠. 컨테이너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벌크선의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느냐? 컨테이너선은요, 지금 SCFI다. 이렇게 말하죠. SC가 뭐죠? 상하이, 컨테이너, 프라이트 인덱스입니다. 상하이 아무래도 상해에서 이 컨테이너가 중국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해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운임수를 많이 따져서 지금 뭡니까? 한 2,700, 800 이렇게 가죠. 2,700, 800. 그럼 뭡니까? 내가 운임비가 평소보다 한 2.7, 8배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거의 3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배가 없어서. 그 다음에 벌크선들은 주로 뭐냐면은 BDI 지수랍니다. B가 발틱이죠. 발틱이 영국과 해안과 저게 덴마크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그런 쪽에 해안을 발틱이 아니죠. 그 발틱의 드라이 인덱스,
근데 말은 드라이지만 우리 원료는 드라이는 아니죠. 그런데도 주로 벌크선들을 그렇게 네가 계산하는 것을 발틱 우리 드라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냐에 따라서 한때 이게 기존이 1,000원인데 한때 얼마까지 갔어요? 거의 뭡니까? 뭐 몇만까지 23,000 이렇게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때 한참 호황기 때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국내 조선소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조선소들이 중소조선소에 많이 부도가 많이 나버리고 정리가 좀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주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이었지만은 중국이 2008년도에 20년 지난 28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8년도에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우리가 엑스포 등을 통해서 굉장한 물량, 어떤 물량 우리가 벌크하고 줍니까? 철강석, 원유, 목재, 석탄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죠 중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벌크선들은 중국으로 다 들어갔다 봐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벌크선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부른 게 값이었죠. 이럴 때 이 배 좀 만들면 되겠구나. 돈 되겠구나. 라고 나도 배 만드는 공장이 조선 생기고 배들이 서로 이렇게 없는 배는 갑자기 못 생기니까 빌리고 와서 우리가 운임비, 그죠? 용선료주고 빌려오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경기가 안 좋으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조선소 부도나고 이 회사들이 부도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뭡니까? 한진해운. 그죠? 두 번째가 그다음에 현대상선입니다. 요 두 개가 부도나면서 남아있는 배들을 끌어모아서 만든 지금 정부가 투자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게 HMN입니다. 그죠? 이겁니다. 자, 그만큼 이런 것들이 운임에 대한 지수들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신문에 나오는 시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선사들이 명암을 달리할 정도로 이렇게 오고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대충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해상 운송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한다라고 아니라 이런 관계 그냥 운송이 정기선 운송입니다. 부정선입니다. 이게 아니고 정기선 운송이 왜 그렇게 운송되는지, 이건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운임비가 비싼지 싼지 이런 것도 좀 알고가 움직여야 거기에 대한 적정한 우리가 운반비, 다시 말해서 물류비를 포함시켜서 내가 가격을 FOB입니다, CIF입니다 하고 내가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도 필요하다. 그냥 BDI 지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SC FI가 어떻고 라고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성계약에서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주로 컨테너선을 합니다. 전기선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부정기선은 용선은 부정기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타임 테이블이 없다 했습니다. 타임 스케줄이. 자, 그러면 전기선은 어떻게 해요? 선적 협의를 하겠죠. 우리 화주가 언제쯤 어떤 장소에 어떤 화물을 좀 운반할 수 있는지 그 선박회사를 찾아가죠. 물론 지금은 인터넷 찾고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서 나는 언제쯤 어떤 화물 물량이 얼마나 되는 그 몇 톤 정도죠. 매장부터 얼마나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그 배가 좀 있나요? 라고 그리고 물으면서 그 운임은 얼마나 한가요? 언제쯤 출발하는가요? 선적 협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선적 요청을 하죠. 있네요? 그럼 내가 그 배에 탈게. 이거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탑니다. 그죠? 뭐 대한항공에 그죠? 이렇게 내가 아침에 서울 가는 첫 비행기를 탄다 칩시다. 뭐 제주로 가는 첫 비행기 타시다. 그럼 또 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게 뭐 아시아나항공에 내가 서울 가는 첫 비행기를 탄다 칩시다. 예약을 하죠. 그럼 뭡니까? 그 자리 하나 있나요? 아침 7시 비행기가 자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어찌입니까? 내가 예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선적 요청은 내가 그 배에다가 물건 좀 실겠다고 선적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선적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선적 요청서는 뭐냐면요.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요청은 뭡니까? 우리는 전화로, 인터넷으로 그냥 7시 예약을 하지만은 이건 뭡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녀고 노수고 요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내가 복도에 앉을래? 창가 앉을래? 그렇지만 화물은 어찌 됩니까? 이거는 부러지는 화물이고요. 폭발하는 화물이고요. 깨지는 화물이고요. 이거는 옷이고요. 이거는 뭐고요?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죠. 이거를 그냥 똑같은 직업에서 화물에 같이 놓으면은 나중에 폭발하고 깨지고 찢어지고 하면은 누가요? 선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물도 어디에 실을 것인가의 자리를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 말로 하지 마시고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뭐 우리가 남녀노소만 따지면 되지만은 어떤 물건인데요? 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그 정보를, 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컨테이너가 수천 개, 수만 개잖아요. 24,000개잖아요. 최고로 실으면. 어디에 실을 것인지, 밑에 실을 것인지, 중간에 실을 위에 실을 건지, 그죠? 밑으로, 또 배 밑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화물 계획을 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이로 내가 뭐뭐다. 내 화물이 어디로 간다. 누가 싣고 누군데 받는다라는 것을 써주는 게 우리가 선문 요청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예약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수출자는 어쩝니까? 출고 준비를 하죠. 포장하고, 출고 준비하고, 컨테이너에 담으면 컨테이너에 우리가 불러가지고 컨테이너 담고, 아니면 우리가 우수상이 작으면 어디입니까? 차에다가 싣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러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다 됐으면은 출고를 해야겠죠, 공장에서. 출고할 때, 이렇게 보시니까, 출고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같이 보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자, 내가 요렇게 요만큼의 차고에 차에 이렇게 트럭에 실은 물량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CFS로 갑니다. 왜? 한 컨테이너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이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CY로 갑니다. 왜? CY로 가야 배에 물건을 바로 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컨테이너 운송은 도움이 되지만은, 인코턴트 때 배웠죠?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 공장까지 가지는 않는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보세구역까지만 간다는 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을 인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Y에 가게 되고 또 CFS 가게 됐죠. 그럼 CF에서 뭡니까? CF에서 물건 받았다고 확인할 테고 검사했다고 또 뭡니까? CY에 가면 CY에서 물건 받았다고 확인하겠죠. 이런 절차들이 거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사에서는 어찌 됩니까? 내가 화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죠? 실었는데 화물이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이 재래서 남을 경우에 뭐 벌크카우라든지 이런 것들 재래서 남을 때는 배에 실으면은 1등 항해사 H20대가 선장이 받는 거고 1등 항해사가 발행하고요. 컨테이너의 경우는 부두에 CY죠. 부두가 CY에 내가 도착했다고 그렇게 발행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거래죠. 이거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합니까? 부두에 갖다 놨으니 나중에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우리 계약했던 바로 노미네이트 됐고 컨트롤 됐던 배에다가 물건을 실으면 되겠죠. 그럼 실었다고 뭐를 줘요? 수출한 물을 배에 실었다고 증명하는 권리증 선화증권을 발행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통상 발행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상 우리가 선화증권은 통상시장이다. 요 상세한 건 뒤에서 우리가 선화증권은 다루도록 할게요. 그거를 우리가 선적 절차라 해서 이렇게 10가지를 좀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셀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선적 기간이, 자,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선적 기간이 SD가 10month가 5월 30일입니다. 그럼 5월 30일 안 밑으로 최대 5까지니까 요 위로 5월 뭐 1일부터 31일 사이에 가는 배를 스케줄을 좀 주십시오라고 스케줄 맞춰야 되죠. 왜요? 내가 5월 31일까지만 실으면 되지만 네 안에 영원을 빠듯빠듯하게 내가 실을 수 있는지 조금은 생산의 여유가 있어서 조금 빨리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은 건지 따라서 선적에 내가 유동성이 있죠. 계약서는 뭡니까? 늦어도 5월 31일까지만 가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5월 30일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배들을 스케줄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shipping 스케줄을 달라요. 그죠? 받아서 뭐 있습니까? 대한항공에 아시아나에 아침에 7시 비행기 있나요? 하고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 찾고 저 전화로 물어보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자리 하나 내가 거기 하나 자리 하나 예약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전화로 예약하죠. 여기 선봉 요청서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바이어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남녀노소고 창가냐 복도냐만 따지지만은 배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배가 어디에 실을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선봉 요청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양식에 적어주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셀러가 누군지, 바이어가 누군지, 어떤 화물의 종류인지, 어떤 항구를 통해서 어떤 항구까지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적혀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내가 하는인데 왜 3번까지라 말씀드렸냐면 선봉이 예약됐는지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있어야 주는 거죠.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잠깐 가봅시다. 여기 컨테이너 셀입니다. 요게
그러면 컨테이너가 위로 이렇게 있겠죠. 물론 3단 적재했다고 정리합시다. 3단 적재를. 이렇게 3단 적재를. 밑에도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는 주로 어떤 화물을 주로 실느냐면요. 이 밑에 화물들은 주로 우리가 어떤 냉동 컨테이너가 있다면 냉동 화물들을 많이 실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있죠. 그 위에는 조금 더 가벼운 거를 실습니다. 여기는 어떤 걸 실을까요? 우리가 먼저 내리는 물 또는 폭발하는 위험물들이 있죠. 먼저 실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를 실을 건지, 여기는 뭐를 실을 건지, 여기는 뭐를 실을 건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이렇게 뭔가를 나름대로 우리가 적재하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배가 안전하고 화물이 안전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여기 위험물이 있으면 여기 위험물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폭발하면 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면 위에 불이 위로 가니까 다 터져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위험물이 불이 났다, 문제 생겼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바다에 투하시켜버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장이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럴 때 나중에 뒤에 보험에서 뭐라 할까요? 이게 단독의 손해냐 공동의 손해냐, 이게 다시 말해 해상에서 손해가 생긴 거죠. 이 해손해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하면 안전하겠죠. 근데 주로 요렇게 주로 무거운 게 냉동 화물이 냉동 화물 말고도 이게 우리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우리 보시면은 이렇게 교실에도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 그 책상을 좀 띄워놓듯이 우리가 통로가 있습니다. 왜 통로가 있나요? 요 밑에 갑판에 전기 코드가 있거든요. 전기를 꼽아줘야 냉동 컨테이너가 냉동이 예술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를 꼽고 확인하려면 사람이 지나갈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오케도기 듣고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작동 제대로 합니다. 전기도 잘 이변이 됐습니다. 그죠? 전기도 잘 들어갑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냉동 컨테이너 들어갑니다. 요렇게 자기들,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있는데 내가 이런 위험물이에요. 내가 뭘 했습니까? 배선표를 하나 받고,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선물 요청을 CP 리퀘스트를 했어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 안 했더니 자리가 없다네요. 그럼 그 배 못 태우잖아요. 다른 날짜 배 태우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킹 노트, 다시 말해서 부킹이 돼 있는지 이야기되는지 확인까지 하시는 건데 그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세 번째가 요까지는 물론 여기부터는 우리가 누가요? 여기부터 누가요? 선사하겠지만 여기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셀러가 직접적으로 여기까지 확인조차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죠. 그러면 나머지 3번부터 어디까지요? 특히 4번이라 봅시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그죠? 어디까지요? 여기 밑에 있죠. 요 밑에까지. 요 밑에까지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9번까지. 누가요? 선사가 하는 일입니다. 선사가 3번부터 9번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잠깐 보시면 선적 지시를 했죠. 명령을 하잖아요. 오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또 보시니까 나중에 여기도 명령을 하죠. 누구인데 명령해요? 고객인데 과연 선사가 명령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안 되죠. 그럼 어디 서비스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인데 뭐예요? 선사 내부적으로 본사가 자기 부두에 있는 누구의 C와 있는 담당자와 CFS 담당자에게 업무를 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이렇게 선적해라 라고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그까지 하고 잠깐 저희가 좀 쉬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